정말로 조대군이 말한 그대로였다. 이 일은 그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말을 마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버렸고 능한이 내린 일을 곧장 처리하러 갔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그의 말대로 앞으로 능동행 부자의 명을 얌전히 들어야 합니까? 능모우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가 어찌 납득할 수 있겠는가? 능한은 패물이다. 그런 자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분했다. 그럴 리가 없다. 능중관은 손을 세게 내리치듯 흔들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들여 이 자리를 지켰는데 어찌 한 패물 때문에 무너지겠느냐? 그놈이 진짜 패물이든 연기하든 능가를 쥐는 건 반드시 우리의 일이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할아버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능모우는 완전히 갈피를 못 잡은 표정이었다. 기다린다. 능중관은 낮게 말했다. 지금 정가와 우리 사이는 이미 칼날이 맞닿아 있다. 비록 조대군이 도훈이 능동행이 반격할 수는 있겠지만 정가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몰리면 반드시 무식하게라도 손을 쓸 것이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뒤에서 능동행에게 한 칼을 꽂아 그를 가주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능모운의 눈빛이 번쩍이며 도끼가 흘렀다. 할아버지, 능한 그 자식은 꼭 저에게 맡겨주세요. 반드시 제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그래야지. 능중관은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다음 날 새벽, 주하심이 다시 직접 능가를 찾아왔다. 이번에야 능동행은 비로소 깨달았다. 왜 조대군이 그토록 아들을 두려워하고 공손하게 대했는지. 심지어 현급단사인 주하심조차 능한 앞에서는 두 손을 모으고 바로 서 있으며 마치 학생처럼 얌전했다. 이것으로 하나의 의문은 풀렸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가 더 커졌다. 전에는 황급단사 하나만 그랬지만 이제는 현급단사까지 능한에게 극도로 공손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주하심이 이번에 찾아온 것은 능한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칠봉산에서 지룡초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유우동이 소운수단의 재료를 사러 갔을 때 다른 귀약에 대해서도 함께 문의했었다. 그 가운데 4가지는 극도로 희귀한 약재로 천약각조차 재고가 없었다. 적어도 무국분부에는 없고 그 위 단계는 주하심의 지위로는 조사도, 조달도 불가능한 물량이었다. 이 단방은 바로 능동행의 연근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며 이름은 보령단. 지급 중품이었다. 지룡초는 부족한 4재료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자 주하심은 직접 달려올 수밖에 없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전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능한에게 조언을 청하기 위함이었다. 평소라면 감히 능한을 귀찮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능한은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칠봉산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난 뒤 당장은 출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문을 퍼뜨린 자는 축원구층의 강자였으나 그가 만난 약초 채집대의 한 사람이 이미 죽기 직전이었고 겨우 적홍대사 굴 지룡초라는 말만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그 말 하나로도 충분했다. 칠봉산에 지룡초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축원구층 강자조차 중상시킬 수 있는 적홍대사가 지키고 있었다. 랑하는 알고 있었다. 지룡초가 있는 곳에는 보통 홍림교사가 지키고 있으며 지룡초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용기를 흡수해 자신의 몸을 서서히 진화시키고 뱀에서 교로 변하여 본질적인 탈퇴를 완성한다. 성체의 홍림교사는 주원경구층이며 게다가 교룡의 혈맥이 한 줄 흐르기 때문에 전투력은 보통의 주원경구층을 훨씬 뛰어넘어 최소한 반보 용천 경계에 해당한다. 주원경 내에서 절대적인 왕자라 할 수 있다. 지금 랑한이 칠봉산에 들어간다 해도 굴을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홍림교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유우동을 더해도 마찬가지이며 유우동 역시 반보 용천 경계가 되지 않는 이상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칠봉산에는 반드시 가야 한다. 다만 완전한 준비를 갖춘 뒤에야 한다. 게다가 홍림교사의 내다는 초원단을 재련할 수 있는 재료로 한 알만 먹어도 주원경이 바로 한소경을 돌파할 수 있다. 다만 최대 한도는 주원 3층의 정점까지이다. 또한 홍림교사는 교룡 혈맥을 품고 있어 혈육은 최고의 보보이며 랑한이 불멸천경 초층인 고목지체를 빠르게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랑한은 마음을 정하고 계속 고강도의 수행을 이어가 주원경에 도달한 뒤 칠봉산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때 내단을 이용하면 단번에 주원 3층까지 오를 수 있고 이후로는 여유롭게 4층을 돌파하면 된다. 또한 그는 반드시 실전을 통해 전투력을 높여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했다. 전생에서 무도 정점에 섰다고는 해도 실제 전투력이 가장 강한 편은 아니었다. 천급 상품 연근을 가진 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수련 속도가 빠른 이유일 뿐 같은 경계에서 싸울 때는 전투 기술과 무공 운용이 중요했다. 전생에 랑아는 지극히 총명했기에 전무후무한 단재의 자리에 올랐지만 한 사람의 정력은 결국 한정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단도 연구와 단약 재련에 쏟아부었고 남는 시간은 경계 상승에 사용했으며 무공을 갈고 닦을 시간은 거의 없었다. 물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의 경계 상승 속도는 너무 빨랐고 각종 단약이 보조했기에 적들이 어떻게 몸을 던진다 한들 경계로 찍어 누르면 그만이었다. 기술 따위가 필요 없었다. 하지만 무도의 꼭대기에 오르자 그 결함이 드러났다. 전생에서 천인경의 강자는 총 7명이었고 순수 전투력만 따지면 랑아는 최하위였다. 경계가 온전히 자신의 피와 땀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단약에 크게 의존해 올라왔기 때문이다. 실전을 통한 피해 단련이 거의 없었다. 말하자면 그의 천인경은 너무 부실했다. 물론 그가 100년가량 무공 연구에만 몰두했더라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너무나도 젊었고 천인경 300살조차 역사상 드문 나이였으니 한 손으로 셀 정도였다. 이번 생에서 랑아는 그런 조악한 천인경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니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 탄탄하게 다져 올려야 한다. 랑아는 한순간도 잡념을 두지 않고 매일 오행천극공을 고수련하며 동시에 무공을 단련했다. 전생에서 그는 황급과 현급 무공은 일찌감치 버렸고 대부분 천급 무공을 사용했으며 간혹 운 좋게 얻은 경우만 지급 무공을 펼쳤다. 하지만 지금 그는 황급 무공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동경자를 동급 최강자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고된 훈련이 필요했다. 경계에만 의존해 이기는 길은 버려야 했다. 문제라면 그는 고급 무공을 수없이 알고 있으나 하급 무공은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전생 그는 천인경 강자였고 유적에서 황급이나 현급 무공을 발견해도 특별히 수련할 이유가 없었다. 잠시 넘겨본 뒤 버리곤 했다. 다행히 전생에서 역시 낮은 경계부터 걸어 올라왔기에 손에 넣었던 하급 무공이 몇 개 있었다. 경전검법, 비화장법, 표돌권, 추룬보. 모두 황급 상품이었다. 다만 약간 민망했던 점은 이 4가지 무공조차 전생에서 그는 완전한 극치로 연마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 단약 재련에 바빴다. 하지만 지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랑아는 우선 경전검법을 수련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지금의 경계는 너무 낮아 병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무인이 가장 선호하는 병기는 바로 검과 도였기 때문이다. 랑아는 천평산에서 단련하기로 결심했다. 천평산은 상운진의 북쪽에 있으며 거리로 80리밖에 되지 않는다. 산은 크지 않아 동서남북으로 이어진 길이가 100여리 남짓이지만 주변 4개의 마을이 모두 이 천평산을 의지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산속에는 영약도 있고 요수도 있어 무인에게는 모두 귀중한 자원이었다. 칠봉산처럼 대맥이 형성된 곳은 아니다. 그곳의 요수는 극도로 강해 영해경이라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천평산의 가장 강한 요수는 취령 경계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깊은 곳에만 숨어 있었다. 그러니 너무 깊이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연체 경계 무인에게는 최고의 수련지였다. 랑아는 알고 있었다. 고된 패관 수행만으로는 무공을 극치까지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실전, 그것도 피해 전투가 필요했다. 비록 랑동항은 아들이 위험에 뛰어드는 것을 바라지 않았지만 유우동이 곁에서 보호한다면 큰 사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지금 매우 바빴다. 정가에 대한 반격을 펼치고 동시에 랑가 내부를 정비하여 랑중관의 권력을 분산시켜 다시 자신에게 되돌리는 중이었다. 랑안과 유우동은 곧바로 길을 떠나 천평산으로 향했다. 천평산은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짐을 챙길 필요도 없었다. 갈아입을 옷 두세 벌이면 충분했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제법 큰 짐가방을 하나씩 짊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랑안으로 하여금 전생의 공간계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공간계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반지와 다르지 않지만
내부에 신비로운 공간이 있어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었다. 밖으로 수련을 나설 때 공간계지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편리했던가. 하지만 공간계지의 제작법은 이미 오래전에 전부 실전되었다. 수량은 극도로 적었고 전생에서는 최소 생화 경계의 강자 정도는 되어야 소유할 자격이 있었다. 운 좋게 하나 얻는다 해도 더 높은 강자에게 살해당할 위험이 컸다. 공간계지는 상상 이상으로 귀했다. 두 사람은 걸어서 이동했고 80리 정도의 거리는 무인에게 아주 쉬운 길이기에 2시간 정도면 충분했다. 새벽에 출발한 두 사람은 정오 무렵 천평산 지역에 도착했다. 호랑이 울부짖는 소리와 원숭이의 포효가 울려 퍼지고 눈앞에는 울창한 농림이 펼쳐져 원시의 기운과 거친 기세가 바람처럼 밀려왔다. 가자. 랑한이 앞에서 걸으며 말했다. 연체 경계의 요수라면 내가 나서지 마라. 전부 내가 상대한다. 알았다. 유우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천평산은 곳곳에 요수가 가득한 곳이 아니었다. 둘은 요수를 찾아 헤맸지만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평범한 야수조차 만나지 못했다. 하늘이 점점 어둑해지자 두 사람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가져온 건 아주 적은 양의 걸량뿐이었다. 그것도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만 먹을 요량이었다. 원래 계획은 산속에서 요수를 사냥해 식량으로 삼으려던 것이다. 요수 하나는 빨리 잡아야 한다. 안 그러면 오늘 밤 배고프게 생겼다. 랑하는 손에 든 철검을 휘둘렀다. 이 검은 출발 전에 사온 것인데 가격이 제법 비싸은 10량이나 들었다. 연체 경계의 요수를 상대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주원경의 요수를 만나면 상대의 방어를 뚫지도 못한다. 게다가 그는 원래 주원경의 요수를 상대할 수 있는 실력도 없었다. 그때 유우동이 갑자기 멈춰섰다. 왜 그래? 무슨 소리라도 들었어? 랑하는 기대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신발끈이 풀렸어. 유우동이 쭈그리고 앉았다. 예상외로 이 여자도 이런 면이 있네? 랑한이 어깨를 으쓱하자 유우동은 다시 일어나 둘은 계속 걸어갔다. 하지만 몇 걸음 지나지 않아 유우동이 또다시 쭈그리고 앉았다. 신발끈 또 풀렸어. 랑한이 물었다. 아니야. 이번엔 정말 소리가 들린다. 유우동은 한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다. 표정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여자는 절대적인 냉소형 유머였다. 랑한도 시선을 돌렸다. 상대는 주원 경계로 시력도 청각도 그의 몇 배나 뛰어났다. 앞쪽 수풀 사이가 흔들리더니 무언가가 기어 나오는 듯했다. 곧이어 거대한 늑대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곧 이어 전신이 전부 드러났는데 크기는 거의 물소만했고 온몸이 피처럼 붉었으며 털과 가죽 여기저기가 썩어 문드러진 흉한 반점으로 가득해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운이 좋군. 저건 후혈랑이다. 랑한의 눈빛이 번쩍였다. 불멸천경을 수련하려면 여러 귀한 재료로 신체를 단련해야 했고 그 중에서도 요수의 신선한 피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훌륭한 보조제였다. 후혈랑은 연체 경계 요수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했다. 조심해. 유우동이 경계하며 말했다. 성체 후혈랑은 연체 9층의 괴물이다. 순수한 힘과 방어만 놓고 보면 사실 요수가 인간보다 한참 우위였다. 무인의 장점은 무공과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현재 랑하는 연체 7층. 후혈랑과는 격차가 컸다. 게다가 요수와의 전투는 언제나 죽음을 건 싸움이었다. 멈춰라, 항복한다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 걱정 마. 랑하는 능청스럽게 웃다가도 손에 쥔 철검을 세우자마자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다. 후혈랑은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상대는 둘, 앞의 남자는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았다. 문제는 뒤쪽의 여자였다. 그러나 요수 특유의 광폭한 본성이 눌러버렸는지 먹잇감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무인에게 요수의 피와 살이 보물인 것처럼 요수에게도 무인은 걸어다니는 보약이었다. 후혈랑은 경계하며 천천히 자세를 낮추었고 바로 달려들지는 않았다. 우동, 뒤로 물러나. 랑한이 말했다. 늑대는 아주 집요하고 신중한 짐승이다. 틀림없이 유우동의 강함을 감지했을 것이다. 유우동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거리라면 그가 위험할 때 즉시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멀어지면 손이 닿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나를 믿어.
랑한이 미소 지었다. 그제야 유우동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후현랑은 그 순간 피가 들끓는 듯 더욱 흉악해졌다. 앞발로 땅을 파헤치며 입을 벌리자 칼날 같은 송곳니 두 줄이 차갑게 빛났다. 랑한은 손가락을 까딱이며 외쳤다. 얘야, 멍청한 늑대야. 와 봐, 와. 가. 후현랑이 날카롭게 울부짖더니 번개처럼 튀어올랐다. 랑한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장검이 떨리며 경전검법이 펼쳐졌다. 촤 검이 찌르며 두 줄의 차가운 선광이 폭발했다. 하나는 검의 궤적, 나머지 하나는 순백의 검기였다. 검기. 유우동이 놀라움에 숨을 삼켰다. 검기는 검객의 상징이었다. 마치 도객이 마땅히 도기를 지녀야 하는 것처럼 극도로 날카롭고 위력이 엄청났다. 유우동도 아직 검기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검기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그녀의 한촌부는 검도 천재라 불렸고 검도에 매달려 거의 10년 만에 검기를 이뤘다. 이 남자, 진짜 인간이 맞나? 하지만 랑한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검기를 형성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단계였고 그의 목표는 검망이었다. 검망은 검기가 실체화된 단계로 살상력이 몇 배는 더 높다. 안타깝게도 전생에서 그는 검술에 거의 시간을 들이지 않아 검기만 형성했고 검망은 만들지 못했다. 검망을 이루려면 한 번의 찌르기로 적어도 10줄의 검기를 동시에 뿜어내야 한다. 지금 그는 겨우 한 줄만 만들 수 있으니 아직 멀었다. 검망 위에는 검심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검도의 최고 경지였다. 하지만 후현랑을 상대하는데 검기 한 줄이면 충분했다. 경전검법을 펼치며 랑한은 장검을 흩뿌리듯 휘둘렀고 몸은 바람결처럼 날렵하게 움직였다. 경전검법과 호흡을 맞추는 것은 추론 보였다.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넉넉히 4~5미터를 넘나들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뒤로 튀듯 움직여 그 궤적이 기묘하고 너무나 빨라 보는 이의 눈을 어지럽게 했다. 한쪽에서 지켜보던 류우동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자신의 투위가 련체 7층으로 억제된다면 절대로 랑한보다 잘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라면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두 경계의 차이는 결코 가볍지 않았고 상대는 인간보다 우위에 있는 요수였다. 무리민이 요수와 싸울 때는 기본적으로 경계에서 우세를 잡아야만 했다. 경계가 같다면 인간 쪽이 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세상 모든 무리민이 전투 천재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랑한의 검법은 점점 더 능숙해졌고 보법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으며 그는 전투의 즐거움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전생에서 그는 너무 지나치게 단도에만 몰두했다. 무도에서는 그저 경계만 보고 끌려가는 식으로 올라왔기에 마치 말을 타고 꽃 구경하듯 스쳐 지나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이번 생은 무도 그 자체를 걷고 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무도란 이토록 즐거운 것이었구나. 그리고 부현랑은 그의 완벽한 연습 대상이 되었다. 랑한이 마음껏 경전검법을 펼치고 다듬을 수 있도록 말이다. 10여 분이 지나자 부현랑은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다. 그제야 요수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 보잘것없어 보이던 인간이 어째서 이렇게 강한가. 그것은 도망치고 싶었다. 이 두 인간의 식량이 되어 죽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도망치려는 기색을 본 랑한이 웃음을 터뜨렸다. 도망칠 줄 알았어? 그의 검은 마음과 함께 움직였고 차가운 검광이 튀어오르며 두 갈래의 검기가 동시에 쏘아졌다. 두 갈래의 검기. 그는 마침내 돌파했다. 푹 붉은 피가 터져나왔다. 부현랑의 뒤통수가 찢어지며 거대한 몸뚱이가 쾅 하고 쓰러졌다. 죽어가는 눈이 크게 띄었다. 련체 7층의 인간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요수의 지능은 기본적으로 높으며 강한 요수는 결코 인간에게 뒤지지 않았다. 랑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갈래의 검기는 역시 위력이 컸다. 하나의 검기로는 부현랑과 겨우 대적할 수 있었지만 두 개가 되자 한순간에 베어 넘겨버렸다. 역시 같은 경계라 해도 무리민의 실력 차이는 엄청날 수 있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류우동은 충격을 받아 말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이렇게나 빨리 한 갈래에서 두 갈래로 늘어나는가? 이 사실이 그녀의 족속에게 알려지면 부끄러워 강에 뛰어들지나 않을까?
그녀의 족숙은 무려 30년을 공들여야 4갈래의 검기를 이루었고 그 때문에 가문에서 검도의 천재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랑한과 비교하면 그러나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랑한의 시작점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의 오이가 얼마나 괴물 같은지. 그렇지 않았다면 전생에서 200살의 천인경에 도달할 수 있었겠는가? 저녁거리가 생겼군. 랑한이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작은 시냇가를 찾아 부혈랑을 깨끗이 씻어냈다. 물론 요수의 피를 낭비할 수는 없었다. 전부 물주머니에 담아두었고 이후에 랑한이 신체를 단련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들은 불을 피우고 부혈랑의 뒷다리를 잘라 소금과 약간의 양념을 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한 향이 퍼져나갔다. 식사를 마치자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두 사람은 이동하지 않고 시냇가 근처에서 좌선하여 수련했다. 랑한은 요수의 피로 신체를 단련하며 불멸천경을 운전해 피 속의 정수를 추출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불과 10여 분 후 진득하던 요수의 피는 묽어졌고 그 안의 정수는 완전히 사라졌다. 체격을 올리는 건 역시 쉽지 않군. 랑한이 중얼거렸다. 투원경의 무리미는 원력이 몸을 감싸고 있기에 련체경의 공격을 어떻게 맞아도 그 방어막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러나 무의식 상태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잠들어 있을 때라든가 의식을 잃은 상황이라면 그 방어력은 련체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투원경 무리민이라도 잠든 사이 련체경에게 기습당하면 그대로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체격을 올리는 것은 잠들어 있을 때조차 사라지지 않는 영속적인 방어였다. 문제는 이것이 정말 극도로 어려우며 막대한 양의 천재지보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전생에 랑하는 체격에는 그리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다. 물론 이번에 요수의 피가 이렇게 빨리 정화된 이유는 불멸천경의 효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었다. 만약 석부공 같은 평범한 공법이었다면 전부 정화하는데 사흘은 좋게 걸렸을 것이다. 랑하는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고 피부가 돌처럼 단단해지며 칼날이 스쳐도 희미한 흰 자국만 남기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머지않아 그는 고목지체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룻밤이 지나고 두 사람은 계속 발걸음을 옮기며 요수를 찾아 싸움을 이어갔다. 둘째 날부터 그들의 운은 좋아진 듯했다. 계속해서 요수를 마주쳤고 그것은 랑한에게 최고의 실전 기회를 제공했으며 동시에 불멸천경을 더욱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많은 요수의 피를 제공했다. 나흘째 되던 날, 두 사람은 한 산지에 들어섰고 그 앞에 초원 위에 5명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모두 전투를 겪은 듯했으며 하나같이 처참한 몰골이었다. 5명은 모두 20살을 넘지 않은 젊은이들이었다. 그 가운데 셋은 련체 9층, 둘은 련체 8층에 도달해 있었다. 상운진 같은 작은 고을에서라면 이 5명 모두 천재라 불릴 자격이 있었다. 류우동은 곧장 얼굴을 가리는 천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용모는 지나치게 아름다워 불필요한 문제를 부르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 자신은 두려울 것이 없었다. 형제, 너희는 어느 마을에서 왔어? 상대편의 한 소년이 물었다. 말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집안 배경이 좋은 듯했다. 랑하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상운진이다. 우린 곽석진 사람들이다. 그 소년은 그렇게 말하며 소개를 이어갔다. 내 이름은 류동이다. 이쪽은 천방거, 여기는 이호, 저 녀석은 추상. 그리고 이 아름다운 분은 추설의 추대소저다. 랑한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난 랑한, 이쪽은 류우동이다. 류동이 곧장 본론을 꺼냈다. 랑한, 방금 우리는 청룡과 하나를 발견했어. 그런데 그걸 지키는 요수가 너무 강해서 손을 댈 방법이 없었다. 어때? 함께 힘을 합쳐볼 생각 없나? 그가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다가온 이유가 바로 이 제안이었다. 오. 랑한의 마음이 약간 움직였다. 청룡과는 무리민의 투위를 올릴 뿐 아니라 투원경 돌파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귀한 영물이었다. 지금 이 5명은 련체 9층의 끝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청룡과 하나를 먹는다면 그 이익은 실로 엄청났다. 영과는 단약과 달랐다. 그것은 천지의 순수한 보물이라 부작용이 전혀 없었다. 단약처럼 많이 먹으면 단독이 쌓이는 일도 없었다. 다만 어떤 영과는 약성이 지나치게 강하여 반드시 단으로 재련한 뒤 복용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해치는 꼴이 되었다.
그 요수는 어느 급이냐? 랑한이 물었다. 장운수다. 연체 9층. 추상이 대답했다. 랑한은 바로 이해했다. 5명이 힘을 쓰지 못한 이유가 그거였던 것이다. 장운수는 싸울 때 도끼를 대량으로 뿜어내기에 그것과 싸우려면 반드시 호흡을 막아야 했다. 그러나 격전 중에 무리민이라 해도 한 번에 숨을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압도적인 힘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끝내지 않는 이상 장운수를 상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때 이호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한 칼을 받아내봐 그 정도 실력은 있는지 증명해야지. 그는 손에 든 돌을 들어 올리며 그 모습은 제법 위압적이었다. 너 조심해야 해. 그는 연체 9층이고 게다가 모두가 칼광이라 부르는 자야. 칼에 대해 입을 열 때는 단 한 번도 농담이었던 적이 없어. 추서리가 경고했다. 연체 7층 이상이 아니라면 억지로 받아내지 않는 게 좋아. 랑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딱 한 수만 받으면 되는 거지? 한 수다. 이호는 마치 대고수가 된 양 거들먹거렸다. 좋아, 와봐. 랑한은 허세도 없고 깔보는 기색도 없이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호가 발을 옮겨 랑한 앞에 섰다. 오른손은 칼자루 위에 올려놓았지만 아직 뽑지 않았다. 왼발을 앞으로 오른발을 뒤로 두고 몸을 약간 비틀어 집중력을 끌어올렸다. 랑한은 조금 놀랐다. 이 자, 제법 하는데. 흐릿하나마 칼객의 풍모가 있었다. 이호가 갑자기 칼을 뽑았다. 한 줄기 찬빛이 스쳐 지나가며 랑한을 향해 베어들어왔다. 캥. 맑게 울리는 금소금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랑한은 정확한 순간에 장검을 뽑아 칼날을 가볍게 스쳤다. 장검은 정면으로 받아내는 대신 칼끝에서 칼자루까지 미끄러지듯 흘려내며 묵직한 칼쇠를 풀어버렸다. 검이 가볍게 흘러갔다. 이호의 일도가 그대로 무력화되었다. 추설의 일행 4사람은 모두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방금 랑한이 보인 수준은 연체 7층. 이호의 전력 일도를 그런 방식으로 풀어내다니 검술이 비범했다. 너는 통과다. 이호가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엔 여전히 자만이 떠올랐다. 하지만 랑한은 장검을 툭툭 튕기며 말했다. 너도 내 한 수를 받아봐라. 하하, 나를 시험하려는 건가? 이호가 크게 웃었다. 랑한이 자신의 칼 한 번을 받아냈다고 해서 자신과 동급이라 착각하면 곤란했다. 그런 셈이지. 랑한이 웃었다. 받을 용기는 있나? 좋다, 덤벼라. 이호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방금 부딪힌 한 수로 그는 랑한의 경지가 연체 7층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모두가 연체 후반기라 해도 2층의 격차는 결코 작지 않았다. 랑한은 장검을 한 번 가볍게 흔들더니 갑자기 찌르기를 내질렀다. 검끝이 곧장 이호의 목덜미를 향했다. 이호는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고 칼을 휘둘러 막아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금소금과 함께 장검은 그의 목 앞에서 멈춰섰다. 아주 조금만 더 들어갔어도 끝장이었다. 내가 졌다. 랑한이 칼을 걷어들였다. 내가 분명 막았는데. 이호가 말을 잇기도 전에 랑한이 장검을 한 번 흔들었다. 그러자 새하얀 검광이 한 줄기 튀어나갔다. 검기다. 유동을 포함한 5명이 동시에 외쳤다. 이호의 얼굴은 금세 침울해졌다. 그는 검기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다.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내가 졌다. 방금 랑한이 검기를 내뿜기만 했어도 지금 그는 이미 시체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유동 일행은 거의 혼이 빠져나갈 지경이었다. 랑한이 이호의 일도를 막아낸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다 여겼는데 이 자가 검기까지 형성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리호의 전의가 다시 불타올랐다. 우리 다시 한번 겨뤄보자. 그는 아직 검기를 외화한 자와 제대로 겨뤄본 적이 없었다. 이런 기회는 극히 드물었다. 좋다. 랑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했다. 그는 리호에게 어느 정도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 아이는 분명 언젠가 칼객의 길을 걸을 재능이 있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오른손이 흔들렸고 장검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리호는 곧장 전력을 끌어올리며 다급히 칼을 휘둘렀다. 묵직한 칼쇠로 랑한을 밀어내며 공격으로 수비를 삼으려 했다. 랭경랭경
두 사람은 격렬하게 부딪혔다. 이번엔 리호가 바로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쓴맛을 여러 번 보았다. 랑한이 검기를 펼칠 때마다 그의 몸에 상처가 하나씩 새겨졌다. 수십 합이 지나자 리호는 과감히 패배를 선언했다. 더 싸우면 피만 흘리다 죽을 것이 뻔했다. 검기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는 풀이 죽으면서도 동시에 약간 들뜬 듯 말했다. 자신도 언젠가 독일을 낼 수만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기죽을 필요 없다. 너는 이미 훌륭하다. 랑한이 핵심만 짚어 말했다. 두 생을 합쳐도 검도에 쏟은 시간이 길지 않다. 그러나 그는 어떤 존재인가? 본래 천인경에 도달했던 천재 중의 천재. 그가 하루 동안 익힌 것은 련체경 무인이 1년, 혹은 그 이상을 바쳐야 얻는 성취와 같았다. 리호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그의 재능과 견줄 수 있겠는가? 추설의 일행 5명은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솟구쳤다. 기쁨은 랑한 같은 고수가 함께한다는 사실, 두려움은 리호가 그들 중 최강인데도 랑한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랑한이 있으면 청년과를 얻을 가능성은 당연히 크게 높아진다. 일행 7명은 곧바로 출발해 청년과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렇다면 랑형은 상운진 능가의 후예였구나. 참 이상하군. 랑형 같은 천재라면 우리가 진즉 소문이라도 들었어야 맞지 않나. 가는 동안 랑한은 완전히 5사람의 관심 중심이 되어 수많은 질문에 시달렸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원래 몸의 주인은 자신이 신급연근을 지녔다는 것도 오행천극공을 가진 것도 몰랐다. 만약 그가 이미 여러 곳에서 이름을 날렸다면 그게 더 이상했을 것이다. 랑한은 그저 예전엔 조용히 지냈다고만 말하고 화제를 넘겼다. 추설의 일행은 유우동에게도 관심이 많았지만 그녀는 얼음처럼 차갑게 입을 열지 않았다. 랑한도 굳이 소개할 뜻이 없었기에 그들은 궁금증을 속으로만 품고 있었다. 거의 1시간이 지나 일행은 매우 습한 지역에 도착했다. 앞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역겨운 악취가 밀려왔다. 하지만 안쪽에 한 길쯤 되는 식물이 희미하게 보였다. 가지는 없고 마치 사탕수수 같은 모습의 줄기마다 7개의 열매가 달려 있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독장이 퍼지니 반드시 숨을 참아야 한다. 저 장운수는 매우 교활하다. 절대 독장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먼저 장운수를 끌어내야 한다. 단 몇 호흡만 막아내면 바로 열매를 전부 따올 수 있어. 유 아가씨와 서리가 열매를 따고 우리는 장운수를 막겠다. 문제없지? 이 말은 주로 랑한을 향한 것이었다. 열매를 따는 쪽은 좌우로 1명씩 나누어야 누가 독차지하고 도망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랑한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들이 유우동의 진짜 경지를 알았다면 이런 제안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선 장운수를 밖으로 끌어내자. 동굴 안에서 싸우면 우리 쪽이 인원 우세를 발휘할 수 없다. 추상은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5 남학생은 각자 병기를 꺼내 서로 부딪히며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잠시 후 멧돼지처럼 생긴 생물이 동굴에서 튀어나왔다. 온몸에 기낭이 가득 달렸고 계속해서 회색 안개를 뿜어냈다. 도드라진 2개의 송곳니는 단창처럼 길고 굵어 위압감이 넘쳤다. 이것이 바로 장운수. 련체급 요수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는 존재다. 장운수는 동굴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바로 달려들지는 않았다. 5사람을 향해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낮게 으르렁거렸고 기낭에서 뿜어져 나오는 회색 연기는 마치 먹구름이 그것을 중심으로 생성되는 듯했다. 간다. 추상이 먼저 외치며 뛰어올랐다. 유동, 진방거, 리호도 뒤이어 뛰어들며 병기를 내질렀다. 랑한은 움직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넷이 하나를 상대하니 수적으로는 유리해 보였지만 도관계 속에서는 전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쏙이 타들어갔다. 모두 동시에 달려들었는데 왜 랑한은 손도 대지 않는가? 그때였다. 슉! 랑한이 검을 뽑았다. 번개처럼 빨랐다. 이 한 검은 때를 잡아낸 것이 절묘했다. 방금 장운수가 유동 일행 넷의 공세를 흡고 난 직후 방어가 가장 허술해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슉! 장검이 그려내는 궤적은 마치 하늘 밖에서 떨어진 비선 같았다. 푹!
검끝이 장훈수의 오른쪽 눈을 꿰뚫고 곧장 자루까지 박혀 들어갔다. 쾅! 장훈수는 그대로 다리가 허공을 향한 채 고꾸라졌다. 단번에 절명. 뭐라고? 세상에. 하! 유동을 비롯한 4사람, 그리고 옆에서 숨어 지켜보던 추설이까지 모두가 숨을 거칠게 들이켜며 비명을 질렀다. 면체경 요수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는 장훈수였다. 그런 것을 한 칼에 베어 넘기다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곧바로 그들은 허둥지둥 도망쳤다. 방금 말하며 자연스레 숨을 들이킨 탓에 독장이 몸속으로 조금씩 들어갔기 때문이다. 즉시 운공에 해독하지 않으면 장기가 부식될 수도 있었다. 잠시 후 가장 먼저 돌아온 유동이 랑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난 또 내가 무서워서 못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대단할 줄이야? 한 번 휘두르니 바로 끝내버리네. 하하, 랑형 정말 대단하네. 한 칼로 장훈수를 밀살해버릴 줄이야. 리호도 감탄했다. 독액인 그의 입장에서 이렇게 깔끔한 한 검을 직접 본 것은 상당히 흥분되는 일이었다. 랑안은 그저 미소 지었다. 경지가 낮을수록 월경 전투는 훨씬 쉽다. 게다가 장훈수는 이미 4사람에게 주의를 반쯤 빼앗긴 상태였기에 그 틈을 정확히 찔러 머리만큼 치명적인 일격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1대1이었다면 결과는 다르다. 독장 해독약을 먼저 먹지 않는 이상 절대 그리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독장이 흩어진 후 그들은 청년과 7알을 따냈다. 하지만 뿌리는 건드리지 않았다. 전 계획은 시간이 급박해서 뿌리째 뽑아야 했지만 지금은 장훈수가 죽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늘 땅이 낳은 영약을 뽑아버리면 천지의 원한을 사게 된다. 7알의 청년과는 정확히 7명에게 하나씩 돌아갔다. 물론 유우동이 들고는 있지만 돌아서면 당연히 랑안에게 줄 것이 분명했다. 그때였다. 전부 내려놔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고 노인과 청년 둘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는 20살 남짓의 청년, 하나는 백발이 성성한 7, 80대의 노인. 말을 꺼낸 이는 청년이었다. 그는 앞서 걷고 노인은 마치 하인처럼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랑안은 시선을 스치듯 던졌다. 천인경에서 닦아온 신식으로 그들의 경지를 단번에 보완했다. 청년은 면체 9층, 노인은 무려 축원 9층이었다. 너희 뭐야? 여기서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네? 유동이 곧장 나서서 소리쳤다. 청년은 추서리를 훑어보며 노골적인 욕심을 드러낸 뒤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나 한전도 몰라? 흐흐, 그렇다면 성낙문은 들어봤겠지? 나야말로 성낙문 7장로의 장손이다. 성낙문. 그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유동 일행 5명의 얼굴빛이 동시에 굳어졌다. 무국에서 문파의 명칭은 아무나 쓸 수 없다. 파, 문, 회, 방은 각기 다른 등급이다. 영해경 고수를 보유해야 파라 부를 수 있고 용천경 고수를 보유해야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아래로 축원경을 가진 세력은 회, 그보다 낮으면 방이다. 성낙문은 주변 천리의 독보적인 최강 문파였다. 장로 9 모두가 용천경 강자라 하고 문주는 용천 9층의 절정 강자라 알려져 있다. 만약 이 한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할아버지는 진짜로 성낙문 7장로라는 뜻이다. 이 배경은 정말 막강했다. 하하하하,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겠지? 어서 영과 내려놓고 각자 팔 하나씩 잘라라. 그러면 굴러서 사라져도 좋다. 대신 저 둘은 놓고 가라. 청년의 손가락이 추서리와 유우동을 가리켰다. 항전은 다시 한번 유우동을 훑어보았다. 비록 상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고유하고 우아한 자태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여자를 셀 수 없이 보아온 그의 경험으로 보아 이 여인은 분명 절세미인임이 틀림없었다. 유동 일행 5명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영과를 빼앗기는 것쯤은 참아도 스스로 한쪽 팔을 끊으라니? 무인은 팔을 잃으면 앞날이 끝난다. 추서리는 온몸을 떨었다. 상대가 왜 자신을 남기려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혐오와 분노, 공포가 뒤섞여 속이 뒤집히는 듯 했다. 아직도 반항할 생각이냐? 항전이 냉소를 흘렸다. 두 노인, 저들에게 절망을 알려줘라. 예, 소가주. 뒤쪽에 백발 노인이 공손하게 답하더니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원래는 허리가 굽은 노쇠한 모습이었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허리가 곧게 펴지고 기세가 거세게 치솟았다. 이내 유동 일행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축기 9층. 사실 유동 일행은 이 두 노인이 정확히 어느 경지인지 몰랐다. 다만 자신들을 훨씬 압도하는 강자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축기가 몇 층이든 연기 경지에 몇 명쯤 상대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였다. 끝났다. 5사람은 진흙처럼 잿빛이 된 얼굴로 절망을 삼켰다. 배경도, 실력도 모두 상대가 우위였다. 너, 베일을 벗어라. 항전이 유우동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자태를 보면 볼수록 불길이 치솟듯 욕망이 부풀어 올랐다. 얼굴을 보지 못해 오히려 더 미칠 지경이었다. 만약 얼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는 주저없이 그녀를 베어버릴 것이었다. 자신을 헛되이 기다리게 한 대가였다. 후과 같은 것. 항전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성랑무는 이 일대의 왕이었다. 무국의 반역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사람 몇을 죽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유우동이 상대할 이유는 없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나? 항전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 명령을 내리고 굴림받는 것에 익숙했으며 그 누구도 거역하지 못했다. 유우동은 랑한을 바라보았다. 랑한이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손을 들어 가볍게 베일을 벗어내렸다. 순간 천지가 밝아지는 듯했다. 이 세상에 이런 미인이 있을 수 있을까? 국색 천양, 경국지색. 얼음처럼 차가운 기품마저도 오히려 정복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했다. 이런 빅미인이 침상 아래에서 애교를 부린다면 그것은 어떤 성취감일까? 유동 일행은 아름다움에 잠시 굳어버렸고 곧바로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 이런 절세미인이 항전의 손에 떨어지다니. 항전 역시 말할 수 없는 환희에 빠졌다. 이런 미인을 만날 줄이야.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미인아, 이리 와라. 소가주, 조심하십시오. 그녀는 축기 경지입니다. 두 노인이 갑자기 말했고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이 여인의 정확한 실력을 볼 수 없었다. 높은 경지는 낮은 경지를 볼 수 있지만 거리는 어느 정도 근접해야 한다. 지금처럼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는 유우동이 축기 경지라는 것만 느낄 수 있을 뿐 정확히 몇 층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유동 일행은 물론이고 항전까지도 혼비백산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여인은 많아야 18, 19에 불과한 나이로 보였다. 그런데 이미 축기 경지라니? 하지만 축기 강자가 허튼 소리를 할 리는 없었다. 항전은 먼저 크게 놀랐으나 곧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축기라고 해도 무엇이 문제인가?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분명 막 돌파한 풋내기일 것이다. 두 노인에게 상대가 될 리가 없다. 두 노인, 저 여자를 잡아라. 항전의 음흉한 욕심이 활활 타올랐다. 연기 경지에 자신이 축기 강자를 마음대로 침상 아래에 두고 희롱할 수 있다면 그 성취감은 얼마나 짜릿하겠는가. 게다가 저 여인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는 더는 참기 어려웠다. 두 노인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나 유우동을 특별한 강적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상대는 너무 젊었다. 축기 1층, 기껏해야 2층, 많아야 3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판단했다. 그는 축기 9층이었다. 비록 평생 용천으로는 진입하지 못할지라도 축기 안에서는 감히 맞설 자가 거의 없다고 자신했다. 아가씨, 순순히 항복해라. 괜히 고통을 맛보지 말고. 그가 입을 열었다. 유우동의 눈빛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녀는 육아의 귀한 혈족이었다. 황도 8대세가 앞에서도 당당한 여인이었다. 하물며 성낭문 따위가 무엇이란 말인가? 감히 그녀에게 더러운 욕심을 품다니 정말로 죽고 싶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의 신분을 떠올리자 그녀는 뒤를 돌아 랑한을 바라보며 묵묵히 의중을 물었다. 랑한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저런 쓰레기라면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된다. 유우동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축기 9층의 기세가 전혀 숨김없이 터져나왔다. 두 노인과 동급의 위압이었다. 전혀 밀리지 않았다. 뭐라고? 두 노인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다. 축기 9층. 그럴 리가 없다. 축기 9층. 두 노인은 물론이고
유동 일행 5명까지도 얼굴이 땅으로 꺼질 듯 경악했다. 20살도 안 되어 축기 경지에 도달하는 것조차 천재인데 축기 9층이라니? 그들은 원래 자신들과 유우동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들 또한 련기 8, 9층으로 한 단계만 더 오르면 축기였다. 그러나 축기 9층, 최소한 8년, 길면 10년은 더 필요한 경지였다. 두 노인은 곧바로 두 손을 모아 예를 취했다. 앞서 소가주께서 실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길. 이 늙은이는 소가주를 대신해 사죄드립니다. 모두 축기 9층이었다. 그가 결코 실력에서 밀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저 여인이 너무나도 젊다는 것이다. 이런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배경이라면 결코 범상치 않았다. 이것이 두 노인이 두려워한 이유였다. 항전은 속이 뒤틀리고 분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오만했지만 바보는 아니었다. 건드려도 되는 사람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우동은 후자의 범주에 속했다. 유우동은 손을 가볍게 흔들며 담담하게 말했다. 비켜라. 널 죽일 생각은 없다. 웃기는 일이었다. 육아의 귀한 여자를 감히 모욕하다니. 아가씨, 너무 지나치시는군. 두 노인이 낮게 말했다. 그도 항전이 죽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유우동은 대답하지 않았다. 두 손을 들어 전투 자세를 취했다. 황급 상품 무학, 소절 매수. 두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음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손끝에 힘을 모아 발톱과도 같은 형상을 만들어내며 맞섰다. 황급 중품 무학, 비응조. 유동이 깜짝 놀라 외쳤다. 그는 조법에 능통했기에 단번에 그 문파의 무학임을 알아본 것이다. 랑한, 너희 사람 괜찮겠지? 그들은 모두 유우동을 둘러싸며 그녀만이 희만이라 여겼다. 랑한은 차분히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괜찮다고? 유동 일행은 속으로 무너졌다. 모두 축기 9층인데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일행이 그렇게 말하는 사이 유우동은 이미 두 노인과 격돌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날렵하고 빠르게 얽혔다. 둘 다 축기 9층의 고수. 유동 일행은 아예 눈으로 따라갈 수조차 없었고 누가 우세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다. 항전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서늘한 공포가 스며들었다. 두 노인이 패한다면 그의 목숨 역시 끝이었다. 당연히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겨우 몇 분이 지났을 뿐인데 두 사람의 움직임이 점점 눈에 보일 정도로 느려지기 시작했다. 너무 느려 모두가 눈치챌 정도였다. 심지어 두 당사자조차 스스로 이상할 만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능한의 얼굴빛은 더욱 신중해졌다. 느려졌다고 해서 두 사람이 공격을 늦춘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욱 위험했다. 그들은 이미 생사를 걸고 맞붙는 단계에 들어섰고 누구라도 아주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단순히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죽음에 이를 것이었다. 능한은 문득 예전에 자신이 유우동을 지적해 주던 때를 떠올렸다. 천인경의 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사소한 경험이라도 적은 무인들에게는 극도로 귀중한 법, 그것만 소화해도 실력은 크게 오른다. 유우동의 깨달음이라면 분명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다. 이번 싸움. 그녀가 이길 수 있다. 유우동과 여론은 싸우면 싸울수록 움직임이 더 느려졌다. 한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축원경에 머물며 노련함을 다듬어온 자, 다른 한 사람은 비록 젊지만 무도 천재로서 뛰어난 깨달음을 지녔고 게다가 능한의 직접 지도를 받았으니 전투력은 범상치 않았다. 여로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상대가 너무 강했다. 그는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단 한순간도 집중을 흐릴 수 없었다. 항복을 외치거나 용서를 구할 겨를도 없었다. 기세가 끊기는 순간 유우동의 벼락 같은 역공에 바로 목숨을 잃을 것이었다. 반면 유우동은 점점 더 여유로워졌고 이미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상황은 너무나 분명했다. 유동 일행도 모두 알아차리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보았다면 항전 역시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슬슬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급해서 어디로 가려고? 능한이 한 걸음에 튀어올라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라, 이놈. 항전이 고함쳤다. 나는 성낭문의 사람이다. 감히 나를 건드리면 너희 집안은 모조리 죽는다. 정말로 오만하고 폭압적이었다. 능한의 눈빛에서 살기가 번쩍이며 검이 뽑혔다. 이런 인간과는 말이 필요 없었다. 직접 죽이면 된다. 능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 유동이 다급히 외쳤다. 항전을 죽이면 그들은 성낭문의 분노를 절대로 견디지 못한다. 하하. 내 동료 말 잘 들었다. 감히 나와 맞서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겐 죽음뿐이다. 항전이 냉소하며 말했다. 오늘은 내 놈들 운이 좋다. 그는 틈만 나면 도망칠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목에 차가운 감촉이 닿았다. 긴 검이 그의 목덜미에 얹히자 그는 전신이 덜덜 떨리며 오줌을 지릴 것만 같았다. 내가 못 죽일 사람은 없다. 능한의 목소리는 차갑고 서늘했다. 무릎 꿇어. 항전은 감히 거역하지 못했다. 상대의 얼음 같은 눈빛 속에서 그는 이 남자가 말한 대로 반드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뼛속까지 느꼈다. 그는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잘못을 인정해. 능한이 다시 말했다. 항전은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지만 목덜미에서 스치는 싸늘함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그저 속으로 되뇌었다. 성낭문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할아버지에게 부탁해 이놈들과 그 일행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물론 그 두 미녀는 살아서 장난감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인간도 아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읍소했다. 다음 생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라. 능한이 냉정하게 말했다. 안. 항전은 뭔가 잘못됐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목이 아리는 순간 뜨거운 피가 치솟아 올랐고 시야는 먹먹하게 어두워졌다. 두 눈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고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능한이 정말로 날 죽였다고 하는 믿기지 않는 충격뿐이었다. 같은 순간 유우동도 가볍게 외치며 손바닥을 내리쳤다. 여론은 마치 돌기둥처럼 굳어서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쿵 하고 쓰러졌다. 이번엔 정말 큰 화를 불렀다. 유동 일행은 모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능한은 검을 거두며 웃었다. 자, 오늘 있었던 일. 너희는 어떻게 말할 셈이지? 당연히 말하지 않습니다. 유동을 포함한 5명이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럼 된 거다. 우리 모두 입을 닫고 있으면 누가 항전 일행이 여기서 죽었다는 걸 알겠나? 능한이 말했다. 하지만 유동 일행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성낭문이라는 세 글자는 너무 무시무시했다.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가문을 100번도 멸할 수 있는 거대 세력.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 이 자리에 오래 머무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혹시 능한이 입막음을 위해 자신들도 죽일까? 또 각자 들고 있는 청명과 하나 때문에 마음은 이미 뒤죽박죽이었다. 그들은 능한과 작별 인사를 하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능한은 애초에 입막음할 생각도 없었다. 그의 작은 시녀가 바로 육아의 귀한 여식이다. 그런 유우동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은 항전 따위가 무엇이란 말인가? 오히려 성낭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항전의 목을 스스로 베어 사죄하러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유동 일행이 성낭문을 두려워하는 만큼 성낭문 또한 8대 세가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세력이 아니었다. 우선 청명과 하나 먹고 연체 9단 절정부터 찍고 생각하자. 능한이 읊조렸다. 비록 그는 예전에 련체에서 천인까지 걸어온 경험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경계를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영역의 깨달음 외에도 경계를 돌파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영약, 단약, 수보, 천지영액 모두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은 워낙 희귀하다. 그래서 경계가 높아질수록 무의는 줄어든다. 보조할 보물이 없다면 오직 스스로 천천히 쌓아 올릴 뿐인데 그걸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청년과가 없다면 능한이 련체 9단 절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열흘은 누적해야 했을 것이다. 그 후에야 기세를 몰아 축원경으로 돌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그때가 되면 청년과만 먹어도 물 흐르듯 자연스레 돌파될 것이다.
능하는 항전과 여로의 물건을 모조리 수거했다. 집을 떠나 수련 중이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다. 약간의 은표와 무공 비급 한 권뿐이었다. 은표는 무려 10만.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비급의 이름은 인폭술이라 했는데 약간 특이한 무공으로 원력을 사물에 주입한 뒤 폭발시키는 방식이었다. 상대에게 매우 치명적이고 방비하기 어려운 공격이다. 다행히 여로가 아직 이 비술을 익히지 못했기에 그렇지 않았으면 유우동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시체 두 구가 있는 이곳을 떠나 장소를 옮겼다. 눈앞에서 사체를 보며 수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능하는 다리를 꼬고 앉아 청령과 하나를 꺼냈다. 물로 깨끗이 씻은 뒤 바로 먹기 시작했다. 역시 천지연과였다. 등급이 높지 않아도 맛은 기가 막혔다. 두세 입이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였고 더 먹고 싶을 정도로 향미가 깊었다. 그는 욕심을 억누르고 묵묵히 양력이 퍼지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양력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수없이 작은 기본 입자로 변의 혈맥 속으로 스며들어 전신을 돌기 시작했다. 능하는 오행천극공을 운전했다. 단전에 자리한 연근이 빛나며 연꽃처럼 피어오르고 양력을 전신의 혈육과 뼈, 혈관 하나하나로 이끌어 들였다. 원래도 수련 속도가 빠른 그였고 청령과의 도움이 더해지니 상승 속도는 실로 괴물 같았다. 연체 7단 후반, 연체 7단 절정. 잠시 원력을 축적한 뒤 그는 연체 8단으로 돌파했다. 그런데도 양력은 아직 남아있었고 그의 경력을 계속 끌어올렸다. 연체 8단 중기까지 상승한 뒤에야 양력이 비로소 멈췄다. 아주 좋다. 거의 엿새를 절약한 셈이다. 유우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그녀가 처음 능한의 경력이 폭등하는 걸 봤을 때는 놀랐지만 이번에는 그다지 신기하지 않았다. 어차피 청령과를 먹었으니 당연한 일 아닌가. 두 사람은 계속 산속을 헤매며 수련했다. 능하는 검법을 계속 다듬었다. 축원경으로 돌파하기 전에 반드시 3도 검기를 완성하고자 했다. 8날이 더 지나 능하는 연체 8단 절정에 도달했고 밤새 원력을 축적한 뒤 연체 9단에 도전했다. 해가 떠오를 무렵 그는 벌떡 일어나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연체 9단. 아주 좋다. 앞으로 열흘 정도만 더 쌓으면 연체 9단 절정에 달할 것이고 그때 청령과를 먹어 단숨에 축원경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유우동은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다. 아마 내일 능한이 축원 9단까지 돌파해도 이제는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 번 놀라다가는 젊은 나이에 수명이라도 깎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또 10일이 흘렀고 능하는 예상대로 연체 9단 절정에 도달했다. 그는 청령과를 꺼내 들고 미소 지었다. 오늘이 내가 련체경에 머무는 마지막 날이다. 참으로 길었다. 유우동은 저도 모르게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는 능한이 련체 2단에서 여기까지 오르는 과정을 온전히 지켜본 사람이다. 고작 며칠, 한 달 남짓이다. 이걸 보고 길었다고 하면 우스운 말이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능한이 련체 2단에서 몇 년이나 정체되어 있었으니 이런 감회 또한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 참고로 그녀는 13살에 수련을 시작해 14살에 이미 축원경에 올랐다. 그런 점만 보아도 그녀가 능한보다 훨씬 빠른 건 분명했다. 능한은 청령과를 삼킨 뒤 축원경 돌파를 시작했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오로지 양력을 끌어모으며 차분히 준비할 뿐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문을 두드릴 때 양력의 힘에 의지해 파동을 연속적으로 일으킨다. 한 번, 또 한 번 계속 부딪히며 문이 느슨해지는 순간을 노리는 것이다. 하지만 능한은 달랐다. 그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었다. 충분히 쌓으면 단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단시간이 지나자 그의 몸속은 원력으로 가득 찼다. 마치 온몸이 부풀어 오르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물론 실제로 부풀어 오른 것은 아니었다. 단지 몸 안에 쌓인 힘이 너무 많아서 그런 착각을 일으킨 것뿐이다. 그러나 지금 돌파하지 않거나 이 힘을 소진시키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 힘이 몸을 찢어버릴 것이다. 물주머니가 구멍 하나 내지 못하거나 더 큰 그릇으로 옮기지 않으면 터져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거의 다 됐다. 능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넘실대는 힘을 모아 단전으로 몰아쳤다.
련체경은 원력을 살과 피에 저장하는 단계라 그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축원경은 다르다. 단전을 열어 체내에 또 하나의 이상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마다 몸속에는 작은 우주가 있다. 무도에서는 그 작은 세계가 단전에 존재한다고 본다. 쿵! 폭발적인 힘이 몰아치자 단전에 곧바로 균열이 열렸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 번 충격을 줘야 겨우 금이 가고 서서히 넓혀가지만 능하는 달랐다. 그는 힘을 너무도 풍부하게 축적한 탓에 단 한 번의 충격으로 문을 열어젖혔다. 단전이 열린 것, 이것이 첫 단계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원력을 응축해 원액을 만드는 것. 쉽게 말해 단전에 하나의 저장 용기를 만드는 것과 같다. 마음만 먹으면 원액은 강대한 힘을 순식간에 뿜어낼 수 있다. 왜 축원경이 련체경을 압도하는가? 바로 이 원액 때문이다. 원액이 만들어진 뒤에는 원력이 물결처럼 넘쳐나며 같은 원력 축적량이라도 원액을 가진 쪽이 압도적으로 빠르고 강하고 제압적이다. 랭아는 단전을 열어보았으나 아직 완전한 축원경이 아니라 반걸음 정도에 불과했다. 단지 체내에 담을 수 있는 원력의 한계를 넓힌 것뿐이며 진정한 힘의 상승은 원액을 응결할 수 있는가로 판단된다. 수많은 련체 9층 무사들이 이 단계에서 막혀 있었다. 축원경 무사는 총 9개의 원액을 형성할 수 있으며 9획을 모두 완성해야 용천경에 충돌할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랭안에게 있어 응액은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았다. 전생에 그는 이미 9번이나 그 과정을 겪었다. 그는 응액을 시작했다. 거센 원력이 분출되고 모이며 얽히고 융합된다. 랭안은 능숙하게 속도를 높여갔다. 곧 가느다란 실처럼 작은 원액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랭안은 곧 멍해질 수밖에 없었다. 단전 안에 무려 5개의 원액이 나타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막 축원경에 들어섰을 뿐인데 축원 5층이 된 것이란 말인가? 아니다. 그럴 리 없다. 5개 원액은 모두 너무 작고 완전한 크기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원액이 한 번에 5개나 생기는 일도 없었고 동시에 완벽히 확장되는 일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 5개의 원액은 서로 너무 가까웠다. 서로 끌어당기면서도 밀어내는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색도 금, 녹, 백, 홍, 흙으로 모두 달랐다. 랭안의 심장이 한 번 크게 요동쳤다. 이것은 오행 원소의 구체화, 즉 5원액이 각각 금목수화토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속성이 여러 개이면 그만큼 많은 원액을 형성할 수 있다는 뜻인가? 하지만 전생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아니다.